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이광현 선생님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글을 쓰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 후배들 들었고 이 선생은 왜 저 맨날 그 자유주의 정치생을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워낙 아직까지도 우리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상당한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인데 사실 이제 과연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그때부터 벗어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이제 현재 얘기라든지 보면 뒷부분에서 다 할 텐데 아직도 저는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안철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그 세력이 기존의 어떤 아무리 지금 이제 우리 하나의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보다 이렇게 그냥 개혁적이나 진보적이나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사실은 상당히 이 정치 지형으로 보면 안철수가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 시험이 아주 우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기원을 쫓아가면 그래도 김대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유정치 세력 내부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수구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과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과 뭐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사실 이제 기원적으로 보면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근데 이제 사실 70년대 김대중 씨가 어쨌든 70년 대선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정면에 드러나면서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에 이제 이후에 다듬어지지만 4대 보장의 평화통일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갖다 제출을 하면서 다 사실 흡수를 해버렸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뭐 통역당이니 인역당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대중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세력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진보라 할까 급진적인 그런 어떤 정치의 빈곤 기대 속에서 그거를 이제 쌓아내는 게 사실이 이제 그 세력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판적 자유주의 세력 내지는 뭐 이후에 뭐 이제 개혁 자유주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돼서 이렇게 헤게모니가 쭉 이제 사실 형성이 되었고 80년대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실천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그건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사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그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기능 역할도 있었다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그 헤게모니 바운더리 하에서 사실 이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난 그 대선 때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 과정들이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되풀이해야 될까? 단순히 이제 비판적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NL이다, 뭐다, 뭐, 아무튼 비판적 지지하는데, 저도 그런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런 이 세력들을 갖다 비판하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과연 그 사람들만 그게 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를 보면, 우리는 항상 뭔가, 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선거 때만 되면 다시 그 어떤 자장 안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경험들을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찌되든 그런 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박근혜가 되면 어떡하냐 문재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정치가 지속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만약 아까 민주당 얘기했지만 항상 그 어떤 현실적으로 그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인데 사실 그 세력들이 보는 모습을 뻔히 저 사람들이 또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뻔히 역사적인 경험이나 등등을 알면서도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죠. 우리 다가오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그런 걸 끊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꼬미날레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두려움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설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저 김소연 후보, 저는 사실 이제 김소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뭐 몇만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몇만 안 나올지 알고 다 하는 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장 커다란 의미는 아무튼 기존에 어떤 아까 민주노총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노총 밖에서 형성된 그런 분들이 뭔가를 해보겠다. 뭐 나머지 한 그룹들은 또 여전히 80년대, 90년대, 2000대에게 오면서 그 그룹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어떤 흐름들, 아래로부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떤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글도 쓰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의 어떤 결단을 갖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진보 좌파라든 아무튼 코뮤니즘이든 뭐 이런 어떤 세력이든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실 이제 빈곤하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아무튼 좀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70년대 형성된 그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그 개혁자유주의 뭐 유시민이다 우리 많이 유시민 비판하지만 근데 그 세력들이 어찌됐든 그 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진보신당에서 나온 분들과 아무튼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 이 정의당에 대한 또 지지 그런 걸 또 아무튼 만들었다는 것이 함축하는 게 뭘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어떤 뭐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사회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사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투쟁하면서 가야 될 거지. 근데 아무튼 그런 것조차가 그게 그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집권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왜 정의당을 만들었을까 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사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어떤 조직들 또 개인들도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의 그런 어떤 이 판으로부터 좀 이렇게 스스로 벗어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 잘 기억을 안 나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말 잘하는 사람 다음에 하면 불리한데 불리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처음에 원고를 받아서 주제가 시민운동 그냥 비판했고요. 시간을 사실 충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썼던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골적인 계급상의 그 탈계급 정치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 사실 저희가 계속 겹쳐지는 게 뭐냐면 1980년대 이후에 거의 신보 수준 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뭐하고 겹치냐면 일정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내지는 상대주의 내지는 이게 일상으로 가면 소비주의 내지는 자기의 삶이라고 한쪽 측면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굉장한 성찰성 내지는 자기의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스스로가 가지고 스스로가 소비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찰성 내지 자신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상품을 어떻게 잘 소비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위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를 들면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 전체적인 문제. 여기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견해나 이런 주장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신의 미시적인 상황으로 오면
대단히 이 자본주의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성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이전에 보존이 중요하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면 대단히 개발주의적인 방식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소위 개발동맹이라고 하는 게 동원되고 지방정부가 동원되고 이런 분열증적인 일종의 분열증적인 게 나타나는데 이게 성찰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의 방식으로 가는데 한편에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뭐 딱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과장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계급 정치는 끝났고 그래서 생활 정치가 중요하고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가면서 실제로 과거에 가졌던 낡은 계급 정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넘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 부정한 것까지 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자유적인 이 경제 정책이라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노골적인 정말 계급 정치거든요. 마가렛 대처나 뭐 레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책이라고 노선이라고 하는 건 계급 정치인데 일방적인 계급 정치죠.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계급 정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한가운데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민운동이 했던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왜냐하면 기존의 계급 정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낡은 세력들에 대한 비판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시기에. 근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가면서 스스로가 자기 도취되는 거죠. 계급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정체성 내지는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그것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그런 시점이 왔던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파하고 이 소위 중도 좌파가 섞여버리는 거죠. 영국을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가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스토트월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대처리즘이라는 얘기 포장했던 건 소위 당시 좌파들은 대처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랐는데 스토트월을 경고했거든요. 니들 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렛 대처가 포장시켰던 건 뭐냐면 낡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있는 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 좌우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국가가 사실 일정한 한계에 붙였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것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표상을 했거든요. 그게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이 신노동당 내지는 이 블레어로 넘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신공동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신공동체주의가 지금 카메론 정권을 넘으면 뭐냐면 빅서사이어티예요. 큰 사회. 큰 사회라는 게 뭐냐면 계속 공동체를 얘기하고 공동체 개발을 얘기하고 지역사회 책임성을 얘기하면서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역할을 끊임없이 축소시키려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좌우가 만나가지고 이미 기존 정당들은 차이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묶여가고 있는 시민운동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진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의도하지 않게 부좌파적인 패러다임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런 좌우가 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비판할 수 없게끔 스스로를 무장해제시켜버렸던 상황. 그런데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구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산계를 해들어가냐면 NGO 단체, 시민운동 단체 또는 풀뿌리 조직, 그 다음에 기존 정당의 분파, 그리고 이 독립적인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정당들은 대부분 영향력이 없는 소수 정당입니다. 제가 영국을 예를 들었지만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 소위 진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는 이 정체성의 정치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을 예를 들면 이명박이 나쁜 거죠. 박근혜가 나쁜 겁니다. 영국의 좌파들은 뭐냐면 보수당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식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거울상으로 쟤네들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거죠. 가다 보면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깨졌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게 진보다라는 단순히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진보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진보의 아이덴티티에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무장 해제했으니까. 끊임없이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제가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사실 저 서명을 하긴 했지만 이 민교협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박근혜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굉장한 오바거든요. 이게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퇴진, 박근혜가 문제고 그럼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면 안철수하고 민주당 좋은 일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돌아보면 자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운동에 걸려있는 어떤 자기 덫 같은 건데 이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죠. 뭐 법인혁명이든 아니면 그 다음에 금융화든 아니면 지금 최근엔 증권화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판 세력이 가지고 있는 담론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 시스템 안에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최근에 월러스트리 이 세계체계 분석 4권을 내는데 거기서 자유주의하고 이데올로기 자유주의가 어떻게 급진주의하고 보수주의를 흡수해서 자기 변형을 하면서 지배적인 그 사람 보통 지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지배적인 지문화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낸시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소위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불평등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를 흡수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흡수했냐면 복지국가라는 형태를 흡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신주학파나 또는 신사회 운동이 비판했던 건 뭐냐면 그게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리고 위계적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얘기하고 정체성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비판인데 이거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주의적인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일상생활, 소소한 일상생활까지 모두 자본화시키고 상품화시키면서 그게 바로 선택이고 그게 바로 너의 자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시민운동은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썼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적을 누구로 삼냐면 한편에서 보수파를 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실제적인 적은 구좌파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좌파와 다른 자신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의 새로운 전략이고 전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새롭다고 얘기하는 그 패러다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승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협동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자본주의에 대한 협동조합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회주의 운동 내지는 기존의 구좌파적인 전략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협동조합 운동은 모두 실패 역사입니다. 왜? 협동조합 운동에 내세웠던 건 내세우는 이념은 굉장히 급진적이고요. 근데 실제로 가면 기업화되거든요. 기업화되지 않는 협동조합은 망합니다. 굉장히 낡은 패러다임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고작 뭐냐면 봐라, 구좌파는 나쁜 놈들이다. 틀린 놈들이다. 근데 쟤네들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가고 있으면서 그 단순 논리를 뭐로 연장시키냐면 실제로 헌정주의 내지는 기존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정치 정당에 참여하고 정치 정당에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낡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보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레토릭은 굉장히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낡은 패러다임에 붙들려 있는 게 한국의 시민운동인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지점들이 그런 건데 한국의 시민운동은 특히나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운동 주제로 가지고 자신들의 운동으로 만드는 적이 있었느냐.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받아들였고 실제로는 준정당적인 역할을 하거나 싱크탱크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지역에 가면 시민운동 단체들의 연합은 준정당적인 조직입니다. 준정당적인 조직인데 사실은 풀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계급 정치도 아니고 정체성의 정치도 아니고 언제나 그래서 뭔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항상 누군가에 대한 반대. 제주도 같으면 우금민 같은 기존의 낡은 정치인들을 계속 논평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런 한계적인 부분을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는 하긴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15분 다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부분은 반제적 백진주의, NL을 이야기를 하는데, NL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제 자기 혁신 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NL은 안 왔어요. 솔직히 말씀은 제가 이제 예전에 NL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글들을 좀 쓰게 되면 문자가 좀 많이 나와요. 문자가 전화도 오고 심지어는 이제 공문에서도 불러주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해도 변화 자체가 되게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작년에 다시는 이쪽 관련한 글을 좀 쓰지 않아야겠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직업부문의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총 5가지 꼭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머릿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바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내란 얘기는 이야기를 보시는데 아무튼 그 국정원과 통진당의 어떤 양자 간의 대결 양상 혹은 감론 경쟁에 대해서 머릿말을 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통진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의 선전운동이 우위를 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전반적인 두 차례의 분당의 과정들 그 속에서 인도당의 분당, 통진당이 또 여러 가지 내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경기동부연합의 운동 패턴과 레퍼토리에 대한 부정적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글은 NL이라고 하는 민족기방, 주변부 민족기방 노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사적인 의미와 한계 부분들 그리고 NL이 갖고 있는 저항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예전에 박사 논문에서도 썼는데요. 이 자기제한적 어떤 급진성이다, 적응적 도전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습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장한 적응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NL적 저항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글에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모든 문제가 NL만의 문제이냐 그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L에게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동사회에 있어서 가장 주류였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NL인 만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NL 노선의 한계와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좌파적 관점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좌파를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의 관점 속에서 재원들을 하는 형식으로 머릿말을 작성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강주항쟁과 반제적 급진주의, 그러니까 반제적 급진주의 전체의 구환에 관한 차원에서는 이 민족과 민중주의의 어떤 운동 전통이 어떻게 80년대 와서 급진적으로 재구성되는가 이 과정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틀의 어떤 그 확장과 툴 분쟁의 어떤 논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틀 분쟁과 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NL이 주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비적인 논의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NL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제가 그렇게 문건을 보게 되면
NL 이꼴 주사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NL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제대로 된 정치 투쟁이나 문제는 벌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파라는 개념이나 다른 식의 어떤 주사파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구조적 반미주의와 자주적 반미주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내적인 긴장과 갈등, 그럼에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주사파와 자주파가 늘 공모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도 뭐 다들 고민하시고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떻게 NL이 운동판에서 주류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시 구조적 차원에서 주류화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지문화적 차원 속에서 NL이 주류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적인 측면이죠. 조직 전략적 측면 속에서 NL이 어떻게 PD나 좌파 진영보다 훨씬 더 운동 내에서 주류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좀 분화를 몇 개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NL론의 확산의 기회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PD가 없었다라면 혹은 CA가 없었다라면 NL이 주류가 될 수는 없었겠죠. 일종의 털을 닦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1차 급진화라고 하는 계급적 급진화의 한계가 결과적으로 NL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또 주최사장이 갖고 있는 문풍입니다. NL의 문풍, PD의 문풍과 NL의 문풍의 차이점들, 또 안정적인 활동기관이 갖고 있는 한민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제민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이제 역할,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인지문화적인 요인들로서는 이제 분단체제와 학교 교육을 통해 내면화되었던 민족주의 측면들, 조직전략적인 요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제 통일전선론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서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운동의 다수파가 되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혁명적 군중 노선, 품성론, 또 이 대중적인 전투적 학생의 자주적 학생의 노선, 애국적 사회 진출론, 현실적인 전술 운영에 대한 문제, 야당과의 연대 문제,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 이 주류화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NL의 위기를, 지금의 진보 정치 운동의 위기의 어떤 요인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식민 분단 조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라고 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 계신 저는 뭐 좌파는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한국 좌파의 능력과 같이 연동시켜서 주류한 문제를 검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다뤘습니다. 그리고 NL의 한계와 핵심 과제는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겁니다. 또 신경을 올렸지만 예전에 많은 글 속에서 NL의 문제점들을 다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제국주의 절대 규정론이라든지, 한편으로 애국주의와 민족 대단들을 갖고 있는 한계들, 그리고 이 전국적 관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연성론적 기도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한국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저는 이렇게 논문에서 썼는데, 하나는 단절론적 관점이 있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부활하는 측면, 좌파적 운동의 전통에 부활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 이것이 1930년대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26년도 반대 청년동맹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도 연성론적 관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연성론적 지도성의 관점을 갖는 한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진보 정당을 약화시키는, 즉 당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이런 어떤 논의들, 이를테면 남한 자체의 자주적인 어떤 당건설들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있다는 문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늘 비판을 하는 첫 번째, 80년대 넓은 인식의 자궁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을 비판하면서 제국을 닮아가는 문제죠. 이를테면 북핵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3대 세습에 대한 문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고, 이건 평화에 대한 오리에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대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이 강한 근대성에 대한 욕망들, 강한 국가에 대한 욕망들, 성장과 발전을 매장한 자기 자한적 급진성이라는 차원에서 NL의견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심의 힘을 선망하는 주변부 민족 해방 운동이고, 이미 지배가 내장된 저항이고, 정상국가 숭배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대중화 전략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두 번째, 소수자에 대한 복종인데 총체성의 강조로 인한 다양한 민주주의, 복수의 민주주의, 여럿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정들, 그리고 늘 남북한 대치 상황과 권위 정권 대결 과정 속에 형성되었던 기업과 전선의 정착으로 인한 군사주의, 명령규적인 어떤 조직관리 방식을 정당해 왔던 부분들, 적과 동지의 어떤 이분법적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혁신 과제인데요. 이건 사실은 NL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지만 NL과 PD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었다. 하나는 지도부는 그들의 지도부죠. NL과 PD, 낡은 NL과 낡은 PD, 낡은 CA 볼 수도 있는 거죠. 기획하고 인내하는 인간 이성과 의지를 강조해왔던 측면들, 그 다음에 순수주의에 근거한 타자에 대한 배척들, 그 다음에 계몽의 주체로서의 전의, NL 부잡하는 자신이 전의인 거죠. 스스로가. 산호맹은 자기가 전의였던 거죠. 그리고 NL 주잡하는 조선노동당이나 한민정이 전의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무질서의 혼돈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집단 내부의 동질성을 강조했던 그 지도가 자반이라든지 자본주의에 경쟁할 수 있는 속도전의 어떤 강조, 성장주의를 강조했던 측면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NL 저항단문을 1948년도 질서에 대한 안티당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안은요, 사랑과 구조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상에 있어서의 틀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인식틀 전환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두 가지 정체성, 이를테면 두 가지의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주성을 강조하는 NL은 두 가지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내적 자주성이다. 이것은 반자본의 떡진성에 갖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내적 자주성이고, 두 번째 외적 자주성의 문제는 북한과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과의 차별적 정체성을 갖는 문제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자주성을 NL은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PD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대안성의 강조 문제와 운동조직, 국제운동의 행위함식, 재설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급진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와 적응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거대 잡는 이주를 넘어서 일상세계에 대한 정착과 관심도 대단히 중요하다. 로컬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높은 가능성, 변화에 대한 높은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이건 NL만이 아니라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형성을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한편으로 저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마지막입니다. 진보적인 어떤 대안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로컬을 얘기했는데 네 가지를 좀 고민해봐야겠다. NL이건 PD건 첫 번째가 정부가 갖고 있는 힘들,
그러니까 물론 국가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힘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자율성에 대한 측면도 있고 그것이 또 중요한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갖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들, 전략적 방침이 갖는 의미들, 그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운동사회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관통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어떤 네트워크와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이니셔티브가 지역 또는 현장 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을 좌파든 연예인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혁신적 정책과 대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을 해가야 되고, 또 네트워크 간의 협력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포용성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NL 중심으로 썼고 저는 PD 중심으로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둘의 역사가 너무 얽혀 있어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그런 거였어요. 현재 한국에서의 진보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NLPD라는 두 개의 정파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동들을 설명할 때 시민운동, 뭐 환경운동, 뭐 등등 노동운동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을 하지 80년대처럼 어떤 정파적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L과 PD라는 어떤 구분법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국 진보운동 전체를 보면 이석기 사태부터 시작해서 종북 프레임이 딱 뜨면서 사실은 한국 진보운동 전체가 공멸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NL과 PD라는 두 개의 적대적 대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면 NL이 진보의 어떤 비전을 상실할 때 PD가 그러면 그 해결을 그걸 가지느냐, 그거 잃어버리는 어떤 힘을 자기들이 흡수하느냐. 근데 사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게 이제 안철수 현상이나 뭐 등등 이렇게 흡수되고 있는 현상.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NL과 PD라는 이 구분법이 뭐냐? 저는 그거를 부정적 정의, 상대 나의 정체성을 나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상대하고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또는 뭐 상대가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고 나쁘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로는 반정립이라는 거죠. 보면 이런 부정적이고 반정립적인 형태의 그런 NL과 PD라는 이 구분법이 왜 나타나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하려고 했고요. 제가 보는 NL과 PD라는 반정립, 부정적인 정의에 의한 이런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80년대에 있었던 NLPD 논쟁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NLPD라고 NLPDR이라고, 실제로 이게 NL이 지금 이제 우리가 NL이라고 하고 PD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변형론의 원래 저기는 둘 다 NLPDR인데, 흔히 우리는 NL과 PD를 나눠서 NLPD 이렇게 이제 대립을 시키는데, 둘 다 변형론은 NLPDR이었고, 실제로 거기서 둘을 구분시켜주는 건 NL이냐 PD냐의 구분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민족해방은 양쪽 다 공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가 달랐냐면, 실제 PDR의 내용이 달랐던 거고, 하나는 반봉건 PDR이었고 하나는 반독점 PDR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 문제의식은 민족해방하고 계급해방하고 이 두 개의 문제의식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NL과 PD라는 건 그런 식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족 해방을 얘기하면 NL이고 계급 폐강을 얘기하면 PD라는 형태로 반정립돼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느냐? 이제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이제 IMF 거치는 그 시기 이후로 이 좌파, 그러니까 한국의 급진적 진보운동 자체는 계속 그 이후로 축소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고 축소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능력이나 비전 없음을 대체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반정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정립이라는 게 결국은 각 조직들로 보면 어떤 정파적 조직들로 보면 이 조직의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패밀리주의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밀리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급진적 좌파 운동 조직들을 보면 실제로 노선이 다르거나 어떤 노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가 분리되어서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노선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분리되어 있어요. 단지 그들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조직을 결속시키고 있는 힘은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들의 패밀리, 그러니까 어떤 가족주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상황 자체는 감정적 형태의 대립을 띠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정치적인 노선이나 비전을 가지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논쟁도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공동의 실천적인 형태를 또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기 힘들고 그게 저는 현재 한국의 급진적 좌파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노동당 이외에 이 정파들이 서로 어떤 연대의 틀을 만들거나 어떤 정치적 정세를 통한 공동 정세를 만드는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그거 말고 이론적인 문제는 없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LLPD 논쟁에 있어서 문제는 이 한국의 분단 체제,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라는 문제를 동일하게 어떤 틀로 봤냐면 다 반미의 틀로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NL이라는 것이 반미라는 문제의식으로 NL과 PD가 다 공유하고 있었고 그때 NL이 받아들인 반미 또는 반제는 정치주의적,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를 중심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PD가 본 거는 경제주의적, 종속론적 함의를 갖는 어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그걸 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NL 같은 경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구성체를 전개하고 그래서 정권의 소유 여부를 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사회공체를 규정하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그들의 정치주의적 그 편향을 보여준다면 이 PD에 예를 들면 윤소영 교수가 그 신식민지 초과 이유를 얘기할 때 알파를 얘기할 때 비경제적 이득이라고 규정할 때 이미 이제 그런 종선론적 함의를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분단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반제나 반미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분단 문제 자체를 반미와 반제로 접근하면서부터 분단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분단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분단 체제, 그러니까 두 개의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분단 국가 자체를 극복하는 문제인데 이걸 두 개의 분단 국가를 극복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반민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 두 개의 국가 권력에 대한 그 저항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분단을 넘을 수 있는 어떤 분단 국가를 넘는 틀들을 만드는 통일 운동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NL 쪽에서는 심하게 가면 이제 그 정국적인 형태를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에 대해서 PD 쪽은 완전히 이제 반역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이제 반제냐 반미냐의 문제 속에서 이 틀을 보지 말고 엄연하게 난가붙게 존재하는 이 분단 체제의 문제를 두 개의 분단 국가를 넘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접근하고 그런 통일 자체를 만약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거는 NA든 PD든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지 않겠느냐. 적어도 뭐 이게 통일운동이면 NL이고 계급운동이면 PD다 이런 방식이 아닌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의 두 개의 분단 국가를 넘는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 두 개의 분단 국가를 넘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좌파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 통치로서의 민주주의일 텐데 그런 그 자기 통치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거를 결합시켜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의 핵심적인 이 글에서의 제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좀 흔히 이제 PD 뭐 아까 뭐 이게 NL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까 그 NL과 PD라는 형태의 반전립적 정치가 된 게 결국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정의하면서 자기들을 묶는 패밀리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는 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뭐 포스트 담론의 영향도 있었고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의 대중 소비사의 형성이라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한국에서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이제 사라지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현학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회구성체 논쟁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현학적이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이 먹물 지식이라고 투쟁적인 현장 실천가라는 두 개의 구분법이 있었고 그게 1990년대 전노엽 시절 거치고 뒤로 오면 올수록 사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의 결합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 흔히 이제 이쪽 급진적 좌파의 그 노동 계급운동 쪽의 특징은 자기들의 정치적 비전을 투쟁성하고 현장성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적인 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선명성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투쟁적이지 않는 걸로 모든 게 이제 재단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제 사실 저는 막스주의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노동자 계급 운동에 대해서 또는 노동 운동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취하는 게 막스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스주의가 노동운동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노동자주의로 투항되는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노동자, 그러니까 계급 해방은 노동자들의 이제 흔히 뭐라고 그러게 이게 계급 해방이라는 게 계급을 철폐하자는 건데 실제로는 노동자 중심주의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운동의 어떤 투쟁성 또는 급박한 현실에 따른 어떤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투쟁들 이것이 좌파의 선명성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좌파의 이념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한테 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사라졌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 또는 정치적 진실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우파하고 다른 좌파가 있다면 좌파의 근본적 특징은 이 정치적 올바름을 항상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서의 권력을 만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지향에 있어서의 정치적 올바름인데 그런 걸 어느 순간부터 다 놔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행단을 해서 어떤 영역들을 넘어서 행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세 속에서 서로 이 연대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실험들을 창출하고 저는 여기서 그 전위적 실천이라고 했는데 뭐 전이라는 게 맨 앞에 나서서 길을 여는 자들이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썼는데 어쨌든 현재 좌파 정치 운동에는 그런 실험적 정신 또는 그 어떤 정치적 책임을 어떤 정치적 정세에서 그 선택해서 치고 나가서 그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한국 진보 운동의 현재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